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길, 그 위에서 우리가 저지르는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들과 그것을 우아하게 바로잡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세상의 소음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네요. 이 고요한 시간에 우리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의 무게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의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을 찍기도 하고, 반대로 얼어붙은 영혼을 녹이는 따스한 화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사실 관계라는 전장에서 우리는 매 순간 시험대에 오릅니다. 적절한 단어를 고르지 못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못한 채 내뱉는 말들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복잡한 인간관계 미로 속에서 제대로 된 대화법을 익히지 못한다면 사회적 고립이라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지키며 타인과 공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어떤 밤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계신 위치와 현지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온도의 지혜를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모임에 나갈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순간은 바로 인사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이들이 이 결정적인 3초를 너무나 쉽게 낭비하곤 하죠. 모임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서며 차가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몰라요 라거나 요즘 허리가 안 좋아서 겨우 왔네요. 같은 말로 시작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말에 뜨끔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그 누구도 당신의 교통체증이나 척추 건강 상태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대화의 주인공을 처음부터 나로 설정해버리는 이기적인 태도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에는 후광 효과 할로 이펙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한 가지 긍정적인 특성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하죠. 첫인사에서 상대방을 환대하는 따뜻한 기운을 내뿜는다면 설령 대화 중간에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흐르거나 사소한 말실수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매력으로 너그럽게 넘겨주곤 합니다. 반대로 시작부터 자기 연민이나 불평을 쏟아낸다면 아무리 논리적이고 훌륭한 이야기를 뒤에 이어가더라도 상대는 이미 당신을 에너지 뱀파이어로 규정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재밌는 잡지식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인간의 뇌는 단 0.1초 만에 상대방의 신뢰성을 판단하고 3초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고착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초두 효과 프리마시 이펙트라고 부르는데 첫 정보가 나중 정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학술적 문구로도 설명될 수 있죠. 결국 당신이 문을 열고 들어와 건네는 그 첫 마디가 그날 밤 당신의 모든 품격을
결정 짓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모임에 올 때 항상 오늘 여기서 뵙기를 정말 기대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짧은 문장에는 나가 아닌 당신이 들어 있습니다.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준 당신의 존재에 대한 감사함이 담겨 있죠. 표정이 참 좋아 보이시네요.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라는 말도 좋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애정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인사니까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 성현들의 지혜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 천냥은 아마도 돈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일 것입니다. 첫인사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 내 이야기부터 하게 될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즉 자기 중심적 편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타인에게 조명을 비추어 그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난 누군가에게 당신을 만나서 오늘 제 하루가 특별해졌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상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분은 고스란히 당신에 대한 호감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모임에 나가는 것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입니다. 나갈 때는 귀찮아서 몸을 비틀다가도 막상 가서 누군가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신이 나서 떠들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제발 만나자마자 너 왜 이렇게 늙었니? 같은 팩트 폭력은 삼가주세요. 그건 거울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실이니까요. 대신 너의 웃음소리는 여전하구나라는 식의 우아한 거짓말, 아니 아름다운 진실을 건네보세요. 대화는 테니스 경기가 아닙니다. 강서브를 날려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드러운 랠리를 이어가며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춤이어야 합니다. 첫인사는 그 춤의 시작을 알리는 도입부와 같습니다. 당신이 내민 손이 따뜻하다면 상대는 기꺼이 당신의 리듬에 몸을 맡길 것입니다. 첫마디의 마음을 담는 법,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내가 오늘 만나는 이 사람이 세상에 단 한 명뿐인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품격 있는 대화는 시작됩니다. 자, 이제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좋은 시작을 5분 만에 망쳐버리는 함정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그 함정들을 어떻게 피해 가야 할지, 그리고 침묵이라는 가장 강력한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밤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부드러운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인사의 따뜻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대화라는 본격적인 항해에서 종종 암초를 만납니다. 그 암초는 대개 외부가 아니라 우리 내부의 조급함에서 비롯되곤 하죠. 여러분, 혹시 모임에서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데 내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설계하느라 바빴던 적 없으신가요?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그랬습니다. 상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그 모습은 흡사 100m 달리기 출발선에 선 선수와도 같죠. 하지만 대화는 경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교하게 짜인 직조물에 가깝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상대의 말을 가로채는 습관입니다. 아, 그건 말이야. 혹은 나도 그런 적 있는데 라고 운을 떼는 순간 상대가 정성껏 쌓아 올리던 감정의 탑은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장자는 일찍이 가장 훌륭한 말솜씨는 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역설적인 지혜를 남겼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에게 이 말은 그저 무능력한 침묵을 미화하는 소리로만 들렸어요. 논리적으로 상대를 압도하고 내 박학다식함을 뽐내는 것이 대화의 정석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의 강을 건너오며 깨달은 사실은 진정으로 사람을 매료시키는 힘은 입술이 아니라 귀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버는 이를 대화적 나르시시즘, conversational narcissism이라는 학술적 문구로 정의했습니다. 타인의 관심을 끊임없이 자신에게로 돌리려는 이 심리적 기제는 결국 관계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통의 본질을 훼손하게 되죠. 여기서 잠깐 우리가 왜 그토록 입을 건질거려 하는지 흥미로운 잡지식 하나를 공유해 드릴까요? 인간의 뇌는 초당 약 400단어 이상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뱉는 말의 속도는 고작 120단어 안팎에 불과합니다. 즉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우리 뇌의 나머지 용량은 심심해서 견디지 못하고 딴짓을 하거나 내가 할 말을 미리 조립하며 노는 셈이죠. 이 잉여 에너지를 참지 못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중간에 끼어들기입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 남는 에너지를 생각의 조립이 아닌 경청의 심화에 사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3초 룰입니다. 상대방의 말이 마침표를 찍었을 때 마음속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을 세어보세요. 이 3초는 단순히 말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상대의 이야기가 내 마음의 바닥에 가라앉아 울림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성령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요즘 손주를 봐주느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에이, 그래도 그게 행복이지 누구는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라고 받아치지 마세요. 대신 3초간 그 친구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여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친구는 참아왔던 진심을 꺼내놓기 시작할 겁니다. 사실 몸보다 마음이 더 힘들어요. 딸아이가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하니 내가 소모품이 된 기분이 들더라고요. 보셨습니까? 3초의 침묵이 열어젖힌 문 안에는 이토록 깊은 슬픔과 고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가벼운 농담 하나 던져볼까요? 사실 우리가 침묵을 지키면 얻게 되는 아주 실질적인 이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내가 생각보다 훨씬 지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입을 열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것보다 입을 닫고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사람들은 당신이 엄청난 철학적 고뇌에 빠져 있다고 착각해 줍니다. 60년 넘게 살아보니 이만큼 가성비 좋은 생존 전략이 없더라고요. 물론 너무 오래 침묵하면 잠든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지만요. 특히 요즘처럼 눈치 빠른 세상에서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이자 환대입니다. 침묵이 방관이나 무관심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우리의 눈빛이 말보다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나는 지금 당신의 영혼이 내뱉는 숨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야 하죠. 살짝 기울인 고개,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던지는 그랬구나 라는 추임새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모임에서 빛나는 이유는 내가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서가 아니라 내 앞에 앉은 사람을 무대 위 주인공으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그가 대단한 말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그 감각이 우리를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것이죠. 농담 삼아 말하자면 우리 나이에 누가 내 말을 2시간 동안 진지하게 들어준다면 그건 거의 종교적 체험에 가까운 감동을 줍니다. 대부분은 자기 자랑하느라 바빠서 서로의 말을 디딤돌 삼아 자기 이야기로 점프하기 바쁘니까요. 나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어 라는 말에 유럽 나도 10년 전에 갔었는데 그때는 말이야 라며 주도권을 뺏어오는 순간 여행의 설렘은 증발해 버립니다. 대화는 내 경험을 배설하는 창고가 아니라 타인의 세계로 들어가는 초대장을 수락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품격이라는 단어는 결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 아픈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아픔의 무게를 짐작하느라 잠시 말을 멈추는 그 찰나의 공백 속에 품격이 깃듭니다. 대화 도중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고 해서 겁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정적은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 뿐이니까요. 오히려 끊임없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보다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어 따스한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훨씬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 목소리만 높이느라 소중한 사람의 한숨 소리를 놓치지는 않았나요? 침묵은 무능함의 증명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가장 고귀한 배려입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마음의 무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가 침묵이라는 비옥한 토양 위에 뿌리 내릴 때 그 위에서 피어나는 언어는 결코 시들지 않는 꽃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깊어진 고요를 안고 다음 이야기로 천천히 걸어가 볼까요? 우리가 질문이라는 도구로 어떻게 서로의 다친 마음을 더 우아하게 두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이죠. 침묵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때 우리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 도와주고 싶다는 선한 의도로 포장된 오만함, 즉 조언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타인의 삶에 정답을 적어주고 싶어 안달이 난 걸까요?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건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며 처방전을 휘갈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상대방은 당신의 해결책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마음이 머물 자리를 찾으러 온 것이죠. 조언은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와 같고 질문은 그 닫힌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심리학적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 제안한 자기 결정 이론 Self-Determination Theory이라는 학술적 문구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답을 찾고 결정할 때 가장 큰 심리적 만족감과 유능감을 느낀다는 이론이죠.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정답을 제시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불쾌해하는 이유는
당신의 답이 틀려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답을 주는 순간 상대방은 해결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앞에서 모르는 사람 혹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열패감을 느끼게 됩니다. 질문에도 품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드리는 사소한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질문 ques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쿠에레레 쿠에레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찾다 혹은 구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에 숨겨진 보물을 함께 찾아 나서는 탐험의 과정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탐험이 아니라 식문을 하곤 합니다. 왜 그렇게 했어? 그래서 어쩔 건데?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을 구석으로 몰아넣는 칼날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약이 되는 질문은 상대방의 감정에 닻을 내리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연락이 뜸해 서운하다는 친구에게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뭐 바빠서 그런 거야 라고 위로하지 마세요. 대신 연락이 뜸해지니 마음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 짧은 6글자의 질문은 친구의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를 풀어헤치는 마법을 부립니다. 서운함보다는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슬퍼요 라는 진짜 속마음은 오직 질문의 통로를 통해서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주변에 꼭 한 명씩 있는 만물박사 친구들 아시죠? 정치, 경제, 건강, 심지어 가보지도 않은 맛집까지 평론을 늘어놓는 그 친구 말입니다. 그 친구와 대화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내 말대로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그들의 확신은 사실 떡보다는 두통을 유발하곤 하죠. 그런 친구들에게 조용히 건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너의 지식은 백과사전 같지만 지금 내 마음은 시집 한 권 읽고 싶어라고 말이죠. 물론 관계가 끊어질 각오를 해야 하는 농담입니다만 조언의 과잉은 그만큼 타인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말은 근데 내 생각에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 이야기는 그만하고 내 정답을 들으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오를 때 잠시 멈추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상황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였어?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이런 질문들은 상대를 대화의 관객이 아닌 주체로 다시 세워줍니다. 소크라테스가 사용했다는 삼파술, 즉 상대가 스스로 진리를 낳도록 돕는 지혜가 바로 이 질문의 힘에서 나옵니다. 질문하는 법을 아는 것이 지혜의 절반이다라는 격언은 헛된 말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조언에 덫에 더 자주 빠집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이 훈장이 되어 젊은 세대나 동료들에게 인생의 지름길을 알려주고 싶어 하죠. 하지만 60년, 70년을 살아온 이들에게 이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도 당신만큼이나 치열하게 삶을 지탱해온 영혼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당신의 지도가 아니라 당신의 호기심 섞인 눈빛입니다. 그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시다니 어떤 마음으로 결정하셨어요? 라는 질문 하나가 수백 마디의 찬사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법입니다. 또 다른 농담을 하나 덧붙이자면 우리 인간들은 참 이상합니다.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재탐색하겠다고 말할 때는 군말 없이 따르면서
친구가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화부터 내곤 하죠. 기계의 조언은 정보로 받아들이지만 인간의 조언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비게이션보다 나은 존재가 되려면 경로를 수정해 주기보다 지금 주변 풍경은 어때? 라고 묻는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침묵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질문이 됩니다. 상대방이 분명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할 때 우리는 부드러운 질문으로 그들의 등을 밀어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혹은 요즘 너를 가장 웃게 만드는 건 뭐야? 같은 질문들은 상대방의 일상에 작은 빛을 던져줍니다. 조언이 상대를 가르치려는 수직적인 관계를 만든다면 질문은 당신과 내가 대등한 눈높이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수평적인 관계를 만듭니다. 품격 있는 대화의 고수들은 결코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 질문만큼 비겁하고 폭력적인 말도 없으니까요. 사실 여부를 떠나 대화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장이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이 다쳤다면 설령 당신의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마음의 온도와 함께 전달되어야 하니까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 조언의 창을 내려놓고 질문의 꽃다발을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흔한 인사 뒤에 그 중에서 내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던 순간은 언제였니? 라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세요. 그 질문이 불러올 상대방의 미소는 당신이 준비했던 그 어떤 훌륭한 조언보다 값진 보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을 통해 타인의 삶을 존중할 때 우리의 품격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자, 이제 질문으로 열어젖힌 이 마음의 문을 통해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들의 내면을 우아하게 칭찬하며 빛나게 해줄지 칭찬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라는 열쇠로 상대방의 마음을 열었다면 이제 그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여기서 칭찬이라는 향수를 뿌리려 합니다. 하지만 향수도 너무 과하거나 저렴한 것을 쓰면 오히려 코를 찌르는 악취가 되듯 칭찬 역시 기술보다 진심의 농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나이대의 사람들에게는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칭찬은 금방 탄로나기 마련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만 잘못된 칭찬은 사람을 어색한 무대 위로 끌어올려 식은땀을 흘리게 만들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칭찬의 방향을 결과에서 과정으로, 타인에서 당신으로 우아하게 돌려야 합니다. 동양의 고전적인 지혜 중에 참된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흐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위적인 칭찬은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만 퍼지지만 한 사람의 인품과 노력을 알아주는 진실한 말은 그 어떤 장애물도 뚫고 상대의 심장에 가 닿는다는 뜻이죠. 칭찬에도 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는 상대방의 배경이나 자녀의 성공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아드님이 이번에 대기업에 들어갔다면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덕담 같지만 사실 이는 상대방 본연의 가치가 아니라 그 주변의 트로피를 칭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는 보상 심리를 자극하는 것은 마치
상대방의 인생의 대출을 받아 영혼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학술적 문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럴드 교수가 제안한 지능의 암묵적 이론 Implicit Theories of Intelligence, 즉 성장 마인드셋, growth mindset입니다. 타고난 재능이나 결과물보다는 노력과 과정, 그리고 선택에 집중하여 칭찬할 때 인간은 더 큰 심리적 회복 탄력성을 얻는다는 이론이죠. 누군가 10년째 꾸준히 배드민턴을 치고 있다면 운동신경이 타고나셨네요 라고 말하기보다 그 꾸준함과 자기관리 능력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라고 말해보세요. 전자는 상대방이 어찌할 수 없는 유전자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지만 후자는 상대방이 매일 아침 졸린 눈을 비비며 운동화 끈을 묶었던 그 숭고한 의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잡지식 하나를 보태자면 진심을 뜻하는 영어 단어 sincere는 라틴어 sincera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꿀에 밀랍채를 섞지 않은 신이라는 뜻이죠. 옛날 조각가들이 작품의 흠집을 감추기 위해 밀랍을 발라 눈속임을 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아무런 꾸밈 없는 순수한 상태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칭찬도 이 신체라와 같아야 합니다. 상대의 흠집을 가려주기 위한 빈말이 아니라 그가 가진 투박하지만 진실한 노력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이죠.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우리 나이의 외모, 칭찬만큼 위험한 줄타기도 없습니다. 어머,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세요 라는 말은 칭찬일까요? 독설일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 나이가 이미 늙었다는 걸 전제하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씁쓸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 식빵은 유통기한이 지났는데도 곰팡이가 안 피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칭찬인지 모욕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이죠. 그러니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분위기나 태도를 칭찬하세요. 오늘 입으신 색상이 선생님의 밝은 에너지와 참 잘 어울리네요 라고 말이죠. 또한 건강에 대한 언급도 칭찬의 탈을 쓴 신뢰가 될 때가 많습니다. 살이 쏙 빠지셨네요. 보기 좋아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병치레 하느라 고생한 결과라면 그 대화는 순식간에 장례식장 같은 분위기가 됩니다. 다이어트 성공이 아니라 투병의 흔적을 칭찬한 꼴이 되니까요. 우리 나이의 체중 감량은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만큼이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정말 걱정이 된다면 요즘 일정이 많으셨나 봐요. 조금 쉬엄쉬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우아한 배려로 돌려 말하는 미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사실 우리는 칭찬을 받는 것보다 하는 것에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을 받으면 아유 아니에요 라며 손사래를 치느라 어깨 근육만 뭉치거든요. 한국인의 고질병인 겸손 강박증 때문에 칭찬을 주고받는 과정이 흡사 격투기 경기처럼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너 참 멋지다 하면 네가 더 멋져라고 받아치며 서로를 칭찬으로 때리는 광경 익숙하시죠? 이럴 땐 그저 그렇게 봐주시니 기분이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우아하게 수용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그것이 칭찬을 건넨 상대에 대한 예의니까요. 진짜 칭찬의 고수들은 관찰의 대가들입니다. 남들이 무심히 지나치는 사소한 행동에서 보석을 발견하죠. 모임에서 묵묵히 빈잔을 채워주는 사람,
다른 이의 말에 가장 크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사람,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사람, 이런 사소한 행동 뒤에 숨은 배려를 포착해 한마디 건네보세요. 선생님이 계셔서 오늘 모임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그 세심한 배려를 본받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하루를, 아니 어쩌면 한 달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과라는 화려한 꽃봉오리보다 그 꽃을 피우기 위해 흙 속에서 견뎌온 뿌리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칭찬의 품격입니다. 마지막 농담으로 이 파트를 정리해 볼까요? 칭찬은 공짜입니다. 세금도 안 붙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받지 않죠. 하지만 그 가치는 비트코인보다 더 극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단 상대방의 자식 자랑에 어머 아드님이 판사라니 정말 부러워요. 나중에 우리 애가 사고 치면 연락해도 될까요? 같은 농담은 하지 마세요. 그건 칭찬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 공모니까요. 칭찬은 결국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타인의 단점을 찾아내 비판하는 눈은 나 자신을 갉아먹지만 타인의 강점을 찾아내 축복하는 입술은 나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내가 건넨 따뜻한 말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내 삶을 온기로 채우는 기적, 여러분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칭찬의 열기를 품고 만남의 정점인 마지막 순간으로 향해 가려 합니다. 어떻게 헤어져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우아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 그 마지막 비밀을 향해 함께 걸어가 보시죠. 우리는 이제 이 밤의 가장 깊은 곳, 만남의 마침표를 찍어야 하는 순간에 도달했습니다. 2시간 넘게 이어온 즐거운 대화도 뜨거웠던 토론도 결국 안녕이라는 한마디로 갈무리 되어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지막 30초가 그날의 120분을 통째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흔히 유종의 미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기억을 저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고집스러운 방식 때문이죠. 대화가 얼마나 길었는지, 중간에 얼마나 유익했는지는 금방 잊혀도 헤어질 때 당신이 남긴 마지막 인상은 상대방의 무의식 속에 박제되어 평생을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누먼의 지혜를 빌려와야 합니다. 그는 피크앤드 법칙 P&D 룰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이론을 제시했죠. 인간은 어떤 경험을 회상할 때 전체의 평균이나 총합을 계산하지 않고 가장 강렬했던 순간과 마지막 순간만을 기준으로 그 경험을 평가한다는 학술적 문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깊이 파고들면 기간 무시 듀레이션 네글렉트라는 잡지식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뇌는 그 경험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보다 어떻게 끝났는가에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둔다는 것입니다. 즉, 2시간 동안 천사처럼 굴었어도 헤어질 때 낯을 붉히면 당신은 무례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조금 서먹했더라도 마지막에 진심 어린 온기를 남기면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된다는 기적 같은 논리입니다. 가벼운 농담 하나 해볼까요?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흔하고도 지독한 거짓말이 하나 있죠. 바로 언제 밥 한 번 먹자입니다. 이 말은 사실 지금은 가고 싶으니
일단 인사만 하자는 뜻의 사회적 암호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사람은 이런 모호한 약속 뒤로 숨지 않습니다. 차라리 오늘 말씀하신 그 등산 코스 다음번에는 꼭 같이 가보고 싶네요 라고 구체적인 다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밥 한 번 먹자는 말만 500번 듣고 굶어 죽기 직전인 지인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은 없을 겁니다. 기억에 남는 인사를 건네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그날의 주인공으로 확정해 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늘 즐거웠어요라는 말은 주어가 나이지만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주어가 당신입니다. 상대방의 존재가 내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주었다는 고백만큼 강력한 환대는 없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대화 중에 나왔던 사소한 키워드를 하나 더 얹어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책 꼭 찾아볼게요. 혹은 손주분 돌보느라 힘드실 텐데 다음엔 더 밝은 표정으로 뵀으면 좋겠어요. 같은 말들 말입니다. 이는 당신이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귀하게 대접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 농담을 던져보자면 제발 헤어질 때 아이고 이제 너무 피곤하네 빨리 가서 쉬어야겠다 같은 말은 삼가주세요. 본인은 솔직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지치게 했나 하는 자책감을 안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영화가 다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데 감독이 나와서 아 촬영하느라 죽는 줄 알았네. 다신 안 찍어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감동이 파도처럼 밀려오다가도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광경이죠. 우리의 피로도는 집에 가는 택시 안에서 혼자 사겨도 충분합니다. 서양의 한 격언에는 떠날 때의 뒷모습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품격은 화려한 입담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서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자기가 마신 컵을 치우고 상대방이 문을 나설 때까지 가만히 지켜봐주는 그 30초의 배려가 당신을 우아한 시니어로 만듭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서 어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가물가물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어제 그 모임에서 무슨 말을 했더라 하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상대방도 다 잊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따스하고 편안했던 기분만은 뇌세포 어딘가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만 사실 가장 완벽한 인사는 오늘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일지도 모릅니다. 이 한마디면 앞서 말씀드린 5가지 법칙을 다 무시해도 당신은 성인 군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지갑 사정이 항상 성인 군자일 수는 없으니 돈 대신 마음을 담은 언어로 결제하는 법을 익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참 넉넉해졌습니다 라는 말은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지불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헤어진 다음 날의 작은 노력을 잊지 마세요. 어제 반가웠습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은 어제 심어놓은 다음 만남에 씨앗에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좁아지기 쉽지만 그 좁은 관계를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사소한 다정함들입니다. 말은 결국 내가 타인에게 건네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당신의
상자 속에 날카로운 비판이나 지루한 조언 대신 상대방을 빛나게 해줄 다정한 질문과 칭찬을 가득 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밤 우리는 대화라는 숲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첫인사의 설렘부터 침묵의 무게, 질문의 호기심, 칭찬의 온기, 그리고 이제 헤어짐의 여운까지 말이죠. 여러분의 말투가 거친 사막이 아니라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푸른 숲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품격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뱉은 그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품격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차분해졌네요. 제 목소리도 이제 여러분의 곁을 떠나고요. 속으로 잦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베개짓 아래 조용히 스며들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는 조금 더 다정하고 우아한 언어의 싹으로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 고요한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오늘 하루 당신을 힘들게 했던 무거운 말들은 모두 공기 중으로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잠의 바다에 몸을 맡길 시간입니다. 어둠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어머니의 품과 같습니다. 그 품 안에서 당신의 영혼이 충분히 휴식하고 다시 반짝이는 빛을 되찾기를 멀리서 들려오는 작은 풀벌레 소리가 여러분의 자장가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 서서히 의식의 끈을 놓으셔도 좋습니다. 어깨의 긴장을 풀고 미간의 주름을 지우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만을 남겨둔 채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평온의 세계로 걸어 들어가세요. 당신은 오늘 충분히 잘해왔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드러운 꿈결 속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 당신의 꿈이 한편의 아름다운 시처럼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